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의 개요, 목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번에 적용하는 시범 적용에 대한 시나리오, 마지막으로는 시범 적용뿐 아니라 저희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날로그로 이루어져 있던 건설 산업은 BIM, 디지털 건설 정보, 그리고 인공지능이 함께 결합되면서 건설 산업은 DX와 AX로 추진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업의 그런 상황들에 발맞추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내면서 이런 산업을 견인하고 또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단의 정책의 흐름을 보면 23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BIM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드는지에 대한 정책이 주로 나왔다면 최근에 생성형 AI가 많이 대두가 된 이후에는 물론 건설 분야에만 국한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전 산업에서 AI가 내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정부가 매우 힘쓰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건설 산업의 현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현업이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의 실제 생산성 증가는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같은 경우가 3%를 넘는 데 반해서 건설업은 그의 거의 4분의 1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현재 건설업 자체가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디지털화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실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전산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책자로 되어 있던 것들이 컴퓨터 환경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전산화 파일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일로 된 것들은 그냥 PDF 파일이나 한글 문서로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컴퓨터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체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 마지막 프로세스로 디지털 전환이 되는데요. 디지털 전환에서는 실제 업무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혁신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은 저 가운데 있는 디지털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산업 자체가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한 그때 필수적인 데이터 체계를 비롯한 활용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 산업에서 과연 디지털화가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 기준의 역사와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에 콘크리트 시방서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책자 형태로 건설 기준이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출범을 한 이후에는 건설 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코드 체계로 변화를 함으로써 좀 더 효율화를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코드로 되더라도 여전히 디지털화까지는 된 건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산화 단계였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 사용할 때는 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D 도면으로 설계를 하고 나서 해당 설계가 실제 건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여전히 아날로그에서 전혀 탈피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설 기준의 본질적인 역할인 사고 예방적인 부분보다는 사후에 건설 공사가 발생을 했던 이후에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좀 더 사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건설 공사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사들이 실제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건설 기준에 이미 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지털화가 좀 아직 현업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예방보다는 조금 더 추후에 이런 식으로 추후에 원인 규명하는데 좀 집중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전선화 수준의 건설 기준을 자동으로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적합성 감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건설 기준 디지털화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요. 본 디지털화 사업은 앞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함께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BIM과 함께 가는 것들을 고려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AI와 함께 가는 것도 전반적으로 다 고려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건설 기준 디지털화 사업의 아웃풋은 결국에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함께 연결을 함으로써 건설업에서 하고 있는 현업이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를 말씀드리면 건설 산업에 변화하고 있는 DX랑 AX에 따라서 설계 시공의 필수적인 건설 기준을 디지털화하는 게 본 사업의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기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와 계속해서 발을 맞추어 걸어왔었습니다. 첫 번째 아날로그로 진행을 해서 이후에 전산화 단계를 이뤘고 이제 디지털화를 해서 디지털 전환을 가게 되는데요. 결국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현업에서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건설에서 좀 필요했던 거, 건설 산업에서 건설 기준이 중요하니까 그랬던 거는 방금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는데 그 외에도 23년부터 진행된 그 챗GPT를 비롯한 초거대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AX 시대에도 이 건설 기준의 디지털화는 훨씬 더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건설업에서 AI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할 때 AI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AI를 잘 쓴다는 것은 그냥 AI를 무지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AI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공급을 해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한 그런 의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실제 AI 시대에서 이런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산업의 의견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 또한 이런 구조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체계화를 이루어감으로써 실제로 단순 이제 디지털화 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AI에 필요한 그런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점에서도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디지털화된 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례 페이지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예시인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종이 지도로 이루어져 있다가 해당 부분이 수치 지도로 변경이 되면서 실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길을 안내를 하고 목적지를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선 더 나아가가지고 실제로 고정밀 그런 측정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첨단 AI 기술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도 구현을 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또한 그런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스마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건설 기준 디지털화 사업 또한 문서 형태로 되어 있던 건설 기준을 데이터를 체계화를 하고 해당 그 체계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디지털 기술, BIM이나 CD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쓰고 있는 LLM이나 MCP 등의 AI 기술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실제 건설 산업에서 AI가 잘 적용되고 그런 산업의 실질적인 안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에 진행되었던 건설 산업에서 건설 기준을 보는 부분입니다. 실제 현업에서 건설 기준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 RC 기둥을 설계나 시공 모델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실제 그런 설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단 건설 기준 안에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중심의 경험을 좀 중요시하는 지식 기반의 그런 산업으로 건설 기준이 좀 비춰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인적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인적 오류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래 파란색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건설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이 그 경험이나 이런 수동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BIM이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 또는 AI 기술과 함께 접목을 함으로써 정보 체계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탐색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는 시간과 노동력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며 또한 인적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함으로써 과거에 이런 식으로 원인 규명적인 건설 기준의 활용보다는 실제로 앞으로 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되는 그런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건설 기준의 정보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건설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정보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맵인데요. 기준맵이라 하면 저희가 그냥 막연히 건설 기준 책자를 디지털화하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 설계랑 실무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시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조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문서로 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실무의 그런 지식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기준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는 앞서서 그렇게 조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BIM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톨로지입니다. 실제로 건설 기준을 한번 보시면 건설 기준은 안에 상호 간의 관계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런 관계들 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수식의 결과값은 다음 수식이 들고 와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성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해당 건설 기준 조항 하나하나마다 실제로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룰 유닛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온톨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보 체계 기준맵, 라이브러리,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디지털 건설 기준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축된 기술들을 토대로 현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단의 맨 우측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좀 사용하실 만한 그런 활용 기술들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설계와 시공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디지털 건설 기준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건설 기준을 활용하여 설계 성과품의 건설 기준 적합성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된 설계 기준은 BIM 모델에 직접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부재별로 건설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자동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적정값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 오류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건설 기준을 활용한 자동 적합성 검토는 이러한 설계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 구축을 가능케 합니다. 설계 기준의 디지털화, 설계 및 검토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공 활용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디지털 건설 기준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건설 기준으로 변환된 시공 기준은 AR 등 디지털 검측 장비와 연계되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 장비에는 건설 기준 기반 점검 체크리스트가 투영되어 시공 현황과 점검 항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 간격을 정밀 측정하고
시공 기준 부합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IM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피복 두께 확보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공 기준 문서를 현장에 바로 투영해 작업자가 점검과 동시에 관련 기준을 즉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시공 기준 디지털화로 점검 자동화, 정확도 향상, 이력 관리까지 실현됩니다. 시공 기준의 디지털화가 현장 관리 전체의 디지털화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까지 보신 동영상은 조금 저희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짧게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번 사업에서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설계 검토를 자동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여러 현업에 계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범 적용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적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범 적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 적용성 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현재 구축되고 있는 디지털 건설 기준에 대해서 성과 확산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 적용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기대를 하는 바는 디지털 전환이 업무에서 사용되게 되는 대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안에서 건설 기준 디지털화 사업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디지털 건설 기준의 적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본 목표에서 좀 기대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기여를 함으로써 건설 산업 전 주기 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반 중에 저희가 같이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 목표로 보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범 적용을 통해서 공개되는 활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 편집 도구입니다. 현재 구축된 디지털 건설 기준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 것이고요. 일단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맵을 통해서 실무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 놓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 기준 맵을 먼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러한 표준 기준 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라든지 그런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해당 도구에서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수정이 된 디지털 건설 기준 데이터는 별도의 DB 형태로 관리가 되면서 이력들이 계속 남게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식으로 DB에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는 BIM 소프트웨어, BIM 애드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BIM 애드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실제로 빔 모델을 띄워놓고 앞서서 정해놓은 디지털 건설 기준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빔 모델의 설계값이나 구조수 결과들을 실제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ACC, 자동 적합성 검토라는 기술인데요. 해당 ACC 소프트웨어에서 그렇게 빔 모델에 넣어져 있는 정보들과 앞서서 설정해 놓은 디지털 건설 기준 정보들을 결합을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설계 결과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후에 발표하시는 고려대학교 지광석 교수님께서 조금 더 실제 시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연에 작년과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작년에도 저희가 1차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1년 안거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작년에는 이제 빔 모델 제공을 해드렸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설 기준 적합성 기술을 함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그 작년에 진행을 할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 또는 개선할 부분으로 좀 의견 제시가 되었던 부분은 설계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입력을 해야 되는 정보들, 아까 제가 DB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그런 것들을 파일 기반으로 전부 다 넣는 좀 수동 기반의 업무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PSG 거더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동일하게 빔 모델도 제공해드리고 건설기술 적합성 기술을 검토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그 외에도 BIM 모델에서 형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사용자의 실무 편의성을 조금 더 고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DB 기반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함으로써 DB 안에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축적을 이루어감으로써 전반적인 그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용이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적용성, 편의성을 다 개선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는 디지털 건설 기준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향을 수립을 하고 실제 실무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를 전반적으로 수집을 함으로써 보안 방향을 수립해서 실무에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실무의 방향에 맞춰서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이 실무에서 조금 더 안착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J-커브라고 해가지고요. 신규 기술이 도입이 될 때 초반에는 생산성이 다소 저하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그런 기술이 실제로 현업에 안착이 되게 되면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게 J-커브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J-커브처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건설 기준을 통한 디지털 혁신이 실제 현업에서 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전략을 도출하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8월 1일부터 저희는 이제 시범 적용을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다 편하게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간단한 정보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이후에 데이터들과 매뉴얼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빈 모델을 비롯해서 각종 에드인이라든지 ACC 그런 기능들이 다 함께 제공이 될 거고요. 이후에는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써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는 것들을 기반으로 실무 적용성 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말까지 실무 적용성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연말 12월 중에는 이런 전체적인 그런 방향에 대한 종합 정리와 건설 기준 디지털 사업의 향후 방향을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성과 발표를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데이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AI 기술이 나오면서 AI를 함께 쓰기는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수작업들이 좀 존재했었는데요. 그런 수작업이 수반되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노동적인 지략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규칙 기반으로 적용을 했었다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바뀌고 있는 AX 시대에 더 맞춰서 조금 더 자동화되고 데이터도 지능화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시범 적용을 통해서 배포되는 활용 기술에 대한 설명과 시연이 있겠습니다. 토목학회 컨소시움의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고 계신 고려대학교 지광습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능력 책임자 고려대학교 지광석 교수입니다. 오늘 시연은 제가 내레이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 연구실에 이성재 연구원이 오퍼레이션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연에 앞서가지고 시연의 얼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술센터 이용수 선생님께서 이용수 박사님께서 설명했던 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설 기준은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 설계 기준과 공통 공사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편에서는 각각 상비별로 공통, 지반, 건설 측량, 구조, 예진이 형성되어 있고 시설 및 공동 역시 다양한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카운트를 해보시면 설계기준과 표준 시간차가 약 1200개의 코드가 존재하고 있고 코드를 열어보시면 각 코드별로 300개 이상의 기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약 30만 개 이상의 기준 항목 코드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건설 프로젝트에서 모든 기준 항목을 다 숙지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지금 디지털 기준의 디지털화를 필요합니다. 오늘 시연에 들어갈 단경과 TSG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더, 그다음에 거더를 연결하는 가로고, 그다음에 바닥판, 차량을 지지하는 직접 지지하는 바닥판, 그다음에 집안에 위치되는 기초판과 말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구조 파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준 코드 항목이 거더만 해도 130개, 가로고도 100개 이상, 바닥판도 100개 이상, 기초판도 역시 120여 개 기준 항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 위치별로 동일한 숫자가 이런 것이 검토 위치별로 동일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위치가 늘어나면은 역시 검토 위치의 숫자하고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유영수 박사께서 설명해 주시는 디지털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부분은 직접 건설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면 빔 설계를 해서 BIM 화면에서 보시는 어떤 시설물과 부재의 그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는 검토 항목하고 검토 요소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엔지니어링 파트에 해당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각 검토 요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 기준 항목이 1대1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구조는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 이 3개의 레이어가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 DB로 탑재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센터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과업의 1단계 완료에 맞춰가지고 이 건설 기준이 디지털한 형태로 서비스되게 됩니다.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체와 검토 항목, 그다음에 검토 요소들, 그다음에 각 검토 요소하고 연계되어 있는 디지털 건설 기준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왼쪽에 보시면은 룰 유닛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룰 유닛은 컴퓨터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형태로 구성된 체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범 적용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적용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PSC 단경간 거리도 전체가 되겠는데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C 바닥판에도 콘크리트 최소 강도 검토, 최소 피복 두께 검토 등 건설 기준 약 103개, 그다음에 거더에 대해서도 134개, RC 가로교, 접속 슬래브, RC 기초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고 아까 이영수 박사가 얘기하신 대로 시범 사업 이후에 또 접속하셔서 이 다양한 형태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이 시스템은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본인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하는 단계, 시공, 완공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오늘 시연은 특별하게 별표로 표기된 라이브러리를 직접 DB 환경에서 편집하는 단계하고 그 다음에 편집된 라이브러리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BIM 환경 내에서 다운받아서 여기서 직접 BIM 설계 와중에 기준을 확인하고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 설계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설계 오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데이터로는 지금 맨 마지막에 검토 요소와 물려 있는 것이 핵심 데이터가 되겠고 이 핵심 데이터는 이제 건설 기준 항목이 API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 제공된 API는 컴퓨터 환경하고 상관없이 어떤 제3의 운영 프로그램에서 또 동일하게 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엑셀 스프레드시트 환경이나 아니면 제3의 랩에서 만드는 프로그램 환경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표준 라이브러리는 용도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주처나 사용자가 추가로 기준을 도입했을 때도 그 편집을 통해서 DB에 탑재한 후에 BIM 환경에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편집된 라이브러리는 BIM 환경에서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에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레빗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빗 환경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로 사용자가 개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제에서는 그 예제에 구현한 것을 이 레빗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빨간색으로 마크를 된 것과 같이 판별 결과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록을 제가 이제 추가적인 응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배포드린 자료를 있는데 부록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리가 나오는 경우는 추가 지리 시간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험 드리는 것 외에 제3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구조 최적화 자동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AI 환경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저희가 표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록해놓은 라이브러리 외에 그 라이브러리 내에서 AI로 질의할 때하고 이 라이브러리에 없는 내용을 질의했을 때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주처 기관별로 도로공사, LH 등등에서 이제 AX 팀들이 다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편람이라든지 여러 문서를 그 AI 환경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5종의 이제 리스폰스가 나오기 때문에 AI가 직접 적용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약간의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들 그 부분을 이제 적시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이브러리 편집 도구는 기준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DB를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가입하고요, 그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편집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새 프로젝트나 라이브러리 DB를 열기 위해서는 표준 라이브러리 템플릿을 활용해서 신규 프로젝트용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또한 이제 기존에 작성한 라이브러리 DB가 있는 경우에 올라와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시연에서는 PSC 거독으로 표준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PSC 거독의 라이브러리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제 그 객체 BIM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이나 오브젝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거기는 이제 엔지니어가 직접 엔지니어 디시전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토 항목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yes 또는 no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항목이 검토가 완료되는 부분이고 각 검토 항목 아래에는 검토 요소들이 달려있는데 이 검토 요소들은 KDS, KCS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준 항목하고 1대1로 매치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기준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교람들, 특정 공법들이 나오는데 그 공법을 개발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기준들도 실제로 개발해서 여기에 탑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 그 4에 해당하는 PSC 그랑의 하부 객체는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상부 구조하고 분배장치 하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을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BIM 모델 환경에서 보시면은 이 상부 구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C 바닥과 PSC 걷어, 가로보 등 부재가 해당되고요. 교대 장치에는 그랑 받침 부재도 있고 하부 구조는 RC 귀촉함과 금강 말뚝 등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객체마다 검토 항목하고 검토 요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검토 요소는 건설 기준과 1대1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크 드린 부분이 이제 해당되는 기준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에 맞게 객체나
검토 항목, 검토 요소의 명칭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양재동에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표준 라이브러리에 기재된 PSC 교량을 양재동 교량으로 변경해서 새 프로젝트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적용 조건하고 검토 목적에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수정돼야 되는 검토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표준 라이브러리는 공용중하고 시공중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공용중만 체크할 경우는 시공중에 해당하는 검토 요소를 삭제해서 공용중 검토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로 특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확인해야 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삽입해야 되는 설계나 시공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토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양재동 교량 객체 하위에 새로운 검토 항목과 검토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한 검토 요소에 관련 디지털 건설 기준을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요 부재와 검토 항목 중심 구성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 특성이나 검토 목적에 맞게 필요한 세부 기준은 사용자가 추가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시연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용성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설계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KDS 2414 21 1.4.1항을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 기준을 연계한 후에 이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요. 연계된 기준이 문제가 없으면 기준 우측에 선택하기를 클릭해서 검토 요소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명칭을 이제 표준적인 명칭 외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계 요구 조건으로 수정해서 검토 요소를 최종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준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고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라이브러리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계정을 받은 그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팀들은 고유의 라이브러리 대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RC 바닥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바닥판에 특히 이제 그런 바깥쪽에 캔틸레버 툴을 설계를 할 때 보시면 검토 항목을 한번 보시면 이 검토 항목은 23개의 검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검토 항목에 있는 그 검토 요소까지 카운트를 하면 약 67개의 검토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사항하고 바닥판에 최소 두께 검토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하고 피복 두께 검토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항도 있고 실제 수치 검토하는 부분도 같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 한계 상태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 한계 상태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검토 요소를 선택하면 해당 검토 요소와 연계된 기준의 세부 내용을 바로 확인하면서 설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C 바닥판에 직접 하중에 의한 간접 균열 체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4개의 검토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검토 항목에서 보시면은 어떤 기준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KDS 2414 21 4.2.3.2의 2항에 따라서 콘크리트 인장 영역 내 소요 최소 설문량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표 4.2.4에 따라서 철분 최대 지름을 산정하고 4.2.5를 따라서 균열 제어를 위한 최대 철분 간격이 순차적으로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산정된 최소 철분량이나
철근의 최대 지름 또는 철근 간격 등의 결과는 다음 검토 단계의 입력하고 자동으로 연계돼서 실용적으로 직접 하중에 의한 간접 균열 제어 산정으로 연계를 되게 됩니다. 동일한 부재라도 검토 위치에 따라서 구조적인 조건하고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RC 바닥판을 캔틸레버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측 중앙부 그 다음에 내측 지점부 단부로 구분해서 검토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이걸 다 하는 못 보여드리고 이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바닥판 그 아래에 이제 PSC 거도가 있는데요. PSC I 거도는 지금 시연에서는 저희가 24개의 검토 항목하고 24개 검토 항목에 연계되어 있는 97개의 검토 요소로 구성을 되었습니다. 각각 말씀드리면 내구성하고 픽업 두께에 해당하는 항목, 그다음에 사용 한계 상태에 대한 항목, 극한 한계 상태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이제 정착부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PSCI 코드의 설계 전단 강도 검토는 9개의 검토 요소로 구성이 되고요. 먼저 설계 전단 강도 산정에 필요한 재료 개수와 강도가 순차적으로 산정이 되고 아까 바닥판하고 마찬가지로 각 단계에서 산정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온톨로지 구성 체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계돼서 다음 단계로 연계됩니다. 지금 이제 정량적인 기준을 보여드렸는데 이 정량적인 기준 외에도 정성적인 어떤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정량적, 정성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처별로 지침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기준을 내용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추가한 설계 요구 조건 중에 발주처 중에 한국도로공사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건설 기준 내용을 도로공사 내구성 평가로 변경한 이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준의 내구성 평가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괄호 1로 기재되어 있던 그 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기한 한국도로공사의 기준을 추가해서 실제 사용자가 프로젝트 수행 중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 건설 기준과 그 발주처 기준을 함께 납입하는 프로젝트 맞춤형 검토 기준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량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량 기준도 발주처의 요구 사항이나 프로젝트별 설계 조건에 따라서 기준값이나 제한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C 바닥판의 휨 강도 검토 과정에서 인장 철근 변형률 검토에 필요한 철근 단면적 제한 교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하기 전에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 건설 기준명을 도로공사 인장 철근 변형률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이 기준에서 콘크리트 단면적의 배수를 기준의 내용과 그 다음에 하단의 그 변수에서 4%에서 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제한 조건은 향후 이제 자동 적합성 검토에서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에 사용되므로 발주처에 특별 요구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반영해서 설계가 가능하고 이 전 과정에서 수정 내용을 계속 추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설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거 설명하시는지 알 건데요. 이 국가 건설 기준에 산전식만 제시가 돼 있고 최종적인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설계 교과서나 아니면 설계 편람을 보면 요 기준에 의해서 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를 비교해서 설계를 완료한다고 설명이 되는데 이제 국가 건설 기준에는 어떤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떤 부분은 이 정도로는 따라갈 수 있다고 이제 암묵적으로 해서 끝까지 명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빈번히 사용되는 판정 기준에 대해서 총 6가지를
이번 과학을 통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이 검토 요소를 집합체로 만들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같거나 같지 않거나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그런 6가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DS 241421 4.5.4.5의 1항은 설계 정착 기준을 산정하는 식인데 이 기준을 보시면 산정된 정착 길이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한 거긴 한데 이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는 지금 명기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설계값과 비교해야 되는지를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부과한 6개 기준 중에서 그 해당하는 기준을 부과하여서 판정 기준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BIM 프로그램이나 제3의 운영 프로그램에서 자동 적합성 검토를 수행할 때 이것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BIM 모델에서 검토 위치별로 동일한 검토 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설계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객체를 복사 보충해서 위치별로 다른 객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외측 거드하고 내측 거드는 서로 다른 설계값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슬래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객체의 명칭을 PSC 거도 A라고 변경을 하고요. 또는 이제 B 거도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는 거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도가 2개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특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BIM 환경에서 시험할 건데 거더 A에는 철근을 다 넣어서 완료를 한 거고요. 거더 B에는 일부 철근을 한 부작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실제로 실무 단계에서도 BIM 환경에서 객체를 이렇게 복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역시 이 가변형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편집이 완료된 후에 저장하면 수정 내용이 사용자 계정의 라이브러리 DB에 저장이 되고 이 DB에 저장된 정보는 BIM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쉽게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그 BIM 레빗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BIM 설계가 그 완료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BIM 설계가 완료된 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각 파트별로 BIM 설계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편집 도구에서 구성한 라이브러리 DB를 지금 저희가 이제 레빗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에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에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모델에 대한 설계 기준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그 라이브러리 편집 도구에서 사용한 계정하고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사용자 계정에 저장된 라이브러리 DB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BIM 모델에서 검토할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객체에 연계된 검토 항목을 확인하고 적합성 평가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C 바닥판과 PSC 아이거더만 검토하려는 경우에 해당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된 객체와 연결된 검토 항목과 기준만 불러와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체 시설물 단위로 BIM 모델을 이렇게 할 경우에 BIM 모델만 모델하더라도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효율적으로 체크하고자 하는 부재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상부 쪽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M 부재와 라이브러리 객체를 상호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연동하면 좌측에 보시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가 그 라이브러리에서 구성된 객체가 이제 목록으로 표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항목에 이제 그 BIM 레빗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 객체에 대응하는 BIM 부재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동 전에는 연동 상태가 미연동으로 표시가 되는데 BIM 부재의 선택과 연동이 완료되면
해당 객체의 연동 상태를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시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상정보 추출 결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거도 A번에는 철분이 있고 B에는 철분이 없는 두 타입을 BI를 구제하고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이 완료가 되면은 각 검토 항목과 요소에 필요한 설계 또는 검토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BIM 데이터에서 직접 필요한 형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도 탑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거도 A인데요. 거도 A는 철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시연에서 모델링된 PSC 거도의 단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철분 직경은 13mm짜리가 들어가 있고 피복은 지금 순 디스턴스로 35mm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IM 문제와 연동된 PSC 거도 A를 대상으로 형상 정보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연에서는 내구성 및 피복 두께 검토의 최소 피복 두께 검토 항목에서 철분 정보를 추출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정보 추출 결과를 보시면 철분 지름이 13mm,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35mm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된 이제 부재 형상하고 철분 정보는 해당 검토 항목의 입력과 자동으로 연결되고 BI 모델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성 검토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도 B번, 그러니까 철분 모델이 없는 경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분 모델을 일부러 좀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 가시적인 걸 보여드리고 다 뺐는데 만약에 이제 주철분만 빠진다, 아니면 전단차만 빠진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인데 여기도 이제 형상정보 추출을 한번 구동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철분이 없기 때문에 모델을 확인해야 된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그 다음 보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RC 바닥판을 통해서 먼저 한번 부족함하고 적합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설계값을 직접 입력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바닥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그 가장 강력한 예제인 콘크리트 최소 강도 검토를 예시로 설계 검토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해당 검토 요소와 연계된 기준이 표출되어 있는데 BIM 환경에서 설계에 따라서 모출 등급을 선택하고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염화물에 대한 부식 조건을 고려하는 ED 3등급으로 설정하고 기준 압축 강도를 24MPa로 입력해서 자동 검토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토 시작을 클릭하면 입력한 설계값에 따라 가지고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적합도는 부족합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검토 결과가 부족합으로 판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화면을 참조해 보시면 입력 값하고 판정 조건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부재를 재설계해야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4MPa로 지금 NG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증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D3에서는 최소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35MPa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다시 검토를 수행하면 이번에는 이제 적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기준 자체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전체적인 이제 구동 돌아가는 형식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조금 복잡한 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C 바닥판에 내구성하고 피복 두께 검토 파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 기준 보면 앞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기준이 막 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4개의 기준이 좀 연계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준과 개선 절차가 연계된 복잡한 검토 항목도 설계 값을 입력해서 적합 부족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값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준비를 했고요. 이 환경에서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
데이터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입력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검토 항목에서는 수치 계산 및 판정을 위한 정량 기준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정성 기준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면 정성 기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단계를 했나 안 했나 아니면 고려를 했나 하는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단계별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정성 기준 화면에 이제 별도로 표출되는 단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된 이제 정량 기준하고 판정 조건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적합성 검토가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피복 두께에 대한 적합, 부적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단면 정보하고 BI 모델에서 피복 두께가 35mm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이제 피복 두께 오류가 확인되면 나중에 증가시켜서 변경해서 재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판정 기준을 추가한 검토 항목을 대해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도 A의 주철 부분인데요. 이 라이브러리 편집 도구에서 사용자 판정 기준을 추가한 설계 정착끼리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8개의 기준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설계값을 미리 입력해 놓는 입력 변수 엑셀 시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가져오면 일괄로 로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 적합성 평가를 수행을 하면 해당 검토 항목과 연계되는 기준에 대해서 검토가 수행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성적인 기준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정착 길이가 산정이 되고, 그 결과를 사용자가 입력한 설계 그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네, 최종적으로 적합, 부적합 판정까지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화면을 보면은 기존 기준에 따라서 설계 정착 길이가 381m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판정 기준을 통해서 설계값 500mm가 비교해서 적합으로 판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저희가 이제 또 더 예전에 가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건 시간 관계 때문에 나중에 질의 응답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